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뇌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에 대해서 모두 다 한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생체 전기 신호와 뇌파의 관계, 그리고 뇌파의 기적, 뇌파의 식전과 두개골,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파는 생체 전기 신호의 한 종류입니다. 생체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뭔가 전기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전기화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화학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고, 혹은 화학적인 변화가 먼저 발생하죠. 화학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화학적인 변화로부터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측정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뇌파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encephalogram, 이제 EEG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EEG를 이제 EGG로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물론 전공자는 아니고 이제 좀 여러 책들을 보다 보면 이제 여기 뭔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EEG 처음 보는 단어니까 EGG 이렇게 자동으로 교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그하고 비슷한데요. E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EEG. 자, 이렇게 이제 뇌파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서 뇌파만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이제 각종 부분에서 다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눈에서도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그거를 우리가 안구전도 EOG라고 하고요. 근육에서도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EMG라고 합니다. 우리 뇌파는 어떤 일을 할까요?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이제 다 뇌파죠. 기본적으로는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이렇게 우리 몸에 전달돼 가지고 우리 몸이 동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한다면 팔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뇌에서 먼저 팔에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근육에 땅 하고 때리면, 근육의 수축 지점을 때리면 그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뇌파 신호를 중간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면 거의 우리 손하고 다름없는 매우 정밀한 좋은 의술을 생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하고 이제 잘 맞는 그런 재료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어지간한 재료들은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잘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런 기구들, 또 배터리 문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이제 좋은 의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뇌파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왜 발생을 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뇌 구조를 보죠. 자, 뇌를 이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죠? 그래서 사람 얼굴이 있고, 얼굴 안에 이제 두개골이 있고, 이제 두개골 안에 뇌가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뇌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두개골 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을 통칭하는 거죠. 그런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뇌 해가지고 그냥 손쉽게 통칭할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또 다양한 여러 기관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하는 일은 다른 기관들의 신호를 보내서 각 기관들이 올바로 동작할 수 있도록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너가 우리 팀의 브레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브레인이라고 불린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팀원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브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의 브레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 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 브레인이라고 하는, 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 눈도 움직이고 심장도 뛰고, 심장은 자율이죠. 심장이 이제 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각 부분, 각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심장이 자율적으로 뛰고 있긴 하지만
심장도 이제 우리 뇌하고 연관이 있죠. 우리가 긴장을 하면 어때요?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아니지만 뇌가 알아서 우리가 긴장을 했기 때문에 아, 지금 뭔가 혈액이 많이 필요해. 이렇게 뭔가 위급 상황이야. 라고 심장이 판단을 해서 굉장히 이제 빨리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뇌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뇌는 뇌의 각 부분이 동시에 동작하는 병렬 처리 구조를 가집니다. 자, 흔히 이제 우리는 내가 병렬 처리가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에 집중하면 옆에 있는 다른 것들 잘 보이지 않고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뇌는 병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옆에서 갑자기 뭐가 뻥 하고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누가 폭죽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아무리 집중을 하고 있더라도 옆에 폭죽 빵 하고 터뜨리면 옆을 보게 되죠. 왜 그렇죠? 네, 귀에서 소리가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소리를 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누가 눈앞에서 뭐가 번쩍하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눈을 감는다든지 혹은 몸을 피한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이 그리고 우리 뇌가 병렬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뇌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뇌가 있고요. 대뇌와 대뇌 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중뇌가 있고, 연수가 있고, 간뇌, 소뇌, 척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뇌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 대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감각 정보 처리, 그 다음에 또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심장박동, 호흡이라든지 소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뇌들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형 감각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제가 밖에 걸어가면서 전화를 한다고 할 때 전화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다리가 올바로 동작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죠? 이렇게 것들이 다 병렬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뇌는 각 영역마다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생긴 건 다 거기지만 물론 또 조금씩 달라요. 예전에 남자와 여자의 이제 뇌의 구조가 차이가 있는가,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조사를 한 연구가 있었는데 결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1000명 이렇게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물리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일단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만 우리 뇌가 차이가 가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기능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영역마다 이제 하는 일들이 다 조금씩 다르죠. 이제 앞쪽에 이제 전두엽이 하는 일이 다르고요. 후두엽, 그 다음에 옆에 측두엽, 이런 부분들이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3번 보시면 모터 펑션 에어리어 되어 있죠. 모터라고 하는 것이 근육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근육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 요 3번 영역이다. 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은 어떨까요? 1번 뒤쪽이죠. 비주얼 에어리어. 우리가 우리가 보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 1번 후두엽과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펑션이 이제 지금 3번도 있고 지금 14번도 있네요. 그죠? 14번을 볼까요? 14번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밑에서 본 그림이죠. 네. 이렇게 이제 뇌 영역별로 수행하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완전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게 밝혀져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이렇게 뇌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후두엽에 이제 손상이 이제 조금 있는 분의 경우에 이제 후두엽이 이제 시각 정보를 다 담당을 해야 되는데
후두엽이 다 담당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다른 영역이 후두엽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대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후두엽에서 이제 시각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이 후두엽이 다른 일을 합니다. 이제 시각 정보를 같이 처리를 하기 이제 청각 정보를 또 같이 처리를 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뇌는 이게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이 뇌의 이제 기능적인 구조, 이제 기능적인 구조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뇌는 더 이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제 뜯어보면 이제 뇌를 우리가 그냥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현미경으로 더 자세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뉴런으로 그 내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수많은 수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뉴런 사이의 정보 전달을 통해서 각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 사이에서 정보가 왔다 갔다 아니죠.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예, 뉴런 사이에 정보가 전달될 때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이게 상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이제 화학물질이 이제 요 안에서 변화를 하는 거죠. 변화하고 그로 인해서 상태가 지금 여기서 전위가 그로 인해서 요 뉴런의 이제 상태가 변화하고 요게 물리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 시냅틱 연결을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이 전달될 때 이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전위입니다. 전위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전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인데요. 여기가 더 플러스 이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보면 이제 플러스 쪽이 더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 쪽이 전위가 낮잖아요. 이쪽이 높고 낮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전위의 차이가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위 변화로 인해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제 뉴런들 사이에서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전기 신호가 왜 발생하느냐라고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화학물질의 전달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머리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스파이크를 딱 주면 그 다음 그 스파이크가 쭉 내려와가지고 전달돼가지고 여기서 스파이크를 딱 이제 신호를 때리고 그러면 전기 신호를 맞은 근육이 수축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경우, 우리의 의식의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뉴런들 사이에서 정보가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뉴런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뉴런은 몇 개가 있을까요? 뉴런은 우리 머릿속에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따라서 다르겠죠. 정확한 개수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1000억 개. 그러면 1000억 개의 신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000억 개의 신호가 발생을 하면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전기 신호는 일단 두 지점 사이의 전위 차례 변화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테스터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터기를 우리 배터리에 갖다 대면 1.5V 이렇게 나오겠죠. 이 테스터기를 220V 교류 전기에 꽂으면 얘가 바뀌겠죠. 220에서 쭉 처음에 220 나왔다가 쭉 내려와 가지고 마이너스 220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겁니다. 자, 얘가 차이가 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차이가 나요. 변화하죠. 자, 그 변화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지금은 110, 지금은 10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70 이렇게 계속 변화합니다. 변한 걸 계속 기록해요.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면 그게 신호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1000억 개라고 했잖아요. 1000억 개를 어떻게 우리가 테스터기를 일일이 갖다 댈까요? 네, 1000억 개를 측정하는 이 테스터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실제로 뇌파를 측정할 때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지금 이게 몇 개, 엄청나게 지금 전극이 많이 붙었죠. 여기, 요 하나하나가 테스터기 외에 하나의 그런 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전극이 몇 개 붙었냐면 여기서 256개가 지금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256개만 하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512개, 그 다음에 더 늘려가지고 1000개, 1024개, 10,000개 넘어가면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00억 개는 이제 어불성설이죠. 자,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뇌파를 측정할 때 각 뉴런에서 발생을 하는데, 사실 아까 뉴런을 크게 그려서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거에 맞춰가지고 검침용 침을 거기다 꽂아야 됩니다. 여기. 테스터기는 그냥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렇게 꽂으면 되겠지만, 그 미세한 그 뉴런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꽂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갖다 꽂았을 때 그 뉴런이 손상이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직접 측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시냅스 단위의 그런 연구들이, 뇌파 연구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뇌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거를 뭐 쥐나 매우 이제 그래도 뇌가 단순한 뇌를 가진 동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인간의 뇌로 이게 넘어오게 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을 모두 다 측정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뉴런에다 꽂으려면 이제 일단 두개골을 열어야 돼요. 두개골 열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두개골을 열고 뇌파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 이제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제 뇌의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절제를 해내야 되는데 그 잘라내야 하는 부분을 어디인지 특정하고 싶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두개골을 열어서 뇌파를 측정을 24시간 이렇게 측정을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이렇게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뇌파를 사용해서 뭔가 이제 컴퓨터를 조작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두개골 안에서 측정하는 거는 이제 거의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뇌파 측정은 두피 외부에서 이렇게 위에서 측정을 합니다. 자, 측정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두개골입니다. 두개골이 뇌파가 측정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서 다양한 뇌파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두개골에 막혀가지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방 안에 있는데 옆방에서 누군가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방음이 아예 안 돼 있으면 벽이 굉장히 얇으면 잘 들릴 수도 있지만 옆집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뭔가 시끄러운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자, 그런데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옆집에서 한 500명 정도가 동시에 옆방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를 거기서 안에 들어가서 듣는 것도 아니고 방 밖에서 옆집에서 건물 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잘 들릴까요? 네, 잘 안 들릴 거예요. 오만 소리가 다 섞여가지고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500명이 아니고 만약에 1000억 명이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 떠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사실 1000억 명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구 인구수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1000억 개의 목소리가 옆방에서 난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쪽 방에서 옆방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해를 해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네,
뭐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뇌파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뇌파로 측정을 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측정한 뇌파로부터 정보를, 의미 있는 정보를 알아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뇌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또 한계 또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뇌파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분석 방법이라든지 뇌파 활용, 또 측정 방법 등등에 대해서 측정 방법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측정 방법 나머지 부분 하고 다른 부분까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